일본 굴지의 재벌 회장 딸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도쿄 문화계를 뒤흔들던 엘리트 여성이 흔적도 없이 증발한 겁니다. 그녀가 나타난 곳은 놀랍게도 서울의 한 반지 하방이었어요. 명품 구두 대신 낡은 운동화를 신고 고급 레스토랑 대신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며 밤새 편의점 계산대에 서 있는 그녀의 모습에 주변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녀는 모든 걸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간 걸까요? 습기 가득한 지하방에서 그녀는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화재와 침수, 가난과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녀의 선택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펼쳐질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을 겁니다. 서울 하늘 아래서 진짜 자유를 찾은 한 여인의 감동적인 여정,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놀라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오리 하야시입니다. 31살 도쿄의 한 문화재단에서 홍보 일을 맡고 있어요. 사람들은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젊은 여성이라고. 외국어를 3개나 구사하고 명문대를 졸업했으며 고층 빌딩 사무실에서 일하는 커리어 우먼이라고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제 명함에 적힌 이름보다 사람들은 항상 그 뒤에 숨은 또 다른 이름에 더 관심을 가졌어요. 하야시 그룹. 일본 굴지의 건설 회사죠. 제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는 그곳 말입니다.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시켜도 어떤 전시회를 기획해도 사람들의 평가는 언제나 같았어요. 하야시 그룹 회장의 딸이니까 가능한 거지. 그 집안 배경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이야. 그런 말들이 제 명함보다 무거웠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어요.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문화교류 전시회 준비차 출장을 가게 되었죠. 호텔 근처를 걷다가 우연히 작은 골목에서 커피 향기를 맡았습니다. 간판도 화려하지 않은 정말 소박한 로스터리 카페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정민호. 그가 제게 건넨 첫 마디는 묻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름도 직업도 어디서 왔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원두의 향을 설명하며 말했죠. 이 커피는 케냐산인데 산미가 부드럽고 끝맛이 깨끗하다고. 손님이 좋아하실 것 같다고. 그 말에는 계산이 없었어요. 아부도 아첨도 관계를 이용하려는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저 순수한 온기만 있었어요. 저는 그날 1시간 넘게 그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바쁜 와중에도 가끔 제 테이블로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울의 날씨, 좋아하는 음악, 카페를 시작한 이유. 그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다가 사표를 냈다고 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다고 했죠. 이름이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받고 싶었다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평생 이름으로만 평가받아왔으니까요. 하야시라는 성 때문에 기회를 얻었고 그 이름 때문에 진짜 실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눈빛은 맑았어요. 탁한 욕심이나 계산이 전혀 보이지 않았죠. 출장이 끝나고 도쿄로 돌아왔지만 그의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짧은 안부였어요. 전시회는 잘 끝났냐고, 도쿄 날씨는 어떠냐고. 그러다 점점 깊어졌죠. 어느 날 밤 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쿄의 빛은 눈부시지만 외롭지 않느냐고요. 그 질문이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네, 저는 외로웠어요. 화려한 파티에서도, 북적이는 사무실에서도, 심지어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도 외로웠습니다.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사오리 하야시가 아니라 하야시 그룹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진짜 저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호와의 대화는 제게 처음으로 숨 쉴 공간을 줬어요. 그는 제 말을 경청했고 제 감정을 이해했으며 무엇보다 저를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 대했습니다. 하야시 회장의 딸이 아니라 그저 사오리로요. 시간이 흐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짜 원했던 건 성공이 아니라 인정이었다는 것을요. 제 이름으로, 제 실력으로, 제 노력으로 평가받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도쿄에서 하야시라는 성을 가진 채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요.
한 해가 지난 뒤 저는 아버지께 사표를 제출했어요. 재단을 떠나겠다고 한국으로 가겠다고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화를 내셨습니다. 미친 짓이라고 남자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요. 남자 때문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라고요. 더 이상 누군가의 딸로 살고 싶지 않다고 제 이름으로 살아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도쿄의 불빛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 빛 속에 제 과거가, 제 이름이, 그리고 제 굴레가 남아 있었죠. 이제 저는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하야시 그룹을 모르는 곳, 제가 제 실력으로만 평가받는 곳으로요. 비행기가 이륙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5시 반쯤이었을까요?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민호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제 캐리어를 받아들며 웃었죠. 오랜만에 보는 그 미소가 참 따뜻했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이 낯설었어요. 도쿄와는 다른 건물들, 다른 간판들, 다른 사람들.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민호는 운전하며 말했어요. 처음엔 적응이 힘들 거라고, 하지만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옆에 있을 테니까요. 제가 살게 될 곳은 마포구의 한 주택가였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니 낡은 빌라가 보였어요. 민호가 차를 세우고 말했죠. 여기라고요. 저는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어요. 그는 건물 옆 좁은 계단을 가리켰습니다. 반지하라고 했죠. 계단을 내려가며 공기가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차갑고 습했습니다. 녹슨 철문을 열자 작은 방이 나타났죠. 창문은 반쯤 땅 위에, 반쯤 땅 아래에 걸쳐 있었어요. 햇빛이 들어오긴 했지만 사람들의 발목만 보이는 높이였습니다. 방 안은 정말 좁았어요. 원룸이라고 하기엔 부끄러울 정도였죠. 작은 부엌, 화장실, 그리고 겨우 침대 하나 놓을 공간. 그게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어렴풋이 보였고요.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민호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당분간은 이곳에서 지내야 한다고요. 카페 수익이 아직 넉넉하지 않아서 좀 더 나은 곳을 구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넓은 방에서만 살아왔거든요. 도쿄의 집은 100평이 넘었고 제 방만 해도 이 반지하 전체보다 컸어요. 옷장 하나가 이 부엌보다 넓었을 정도였습니다. 첫날 밤은 잠을 이루기 힘들었어요. 낯선 소음들이 들렸습니다. 위층에서 누군가 걷는 소리, 복도에서 들리는 목소리, 그리고 벽을 타고 흐르는 물소리. 모든 게 너무나 가까이 들렸죠. 도쿄의 집은 방음이 완벽했는데 여기선 이웃의 숨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일찍 왔어요. 출근 전에 잠깐 들렀다며 아침을 사왔죠. 편의점 김밥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편의점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집에서 만든 요리나 레스토랑 음식만 먹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먹은 김밥이 이상하게도 맛있었습니다. 민호는 제게 천천히 적응하라고 했어요. 당장 일을 구하려 하지 말고 먼저 한국어를 좀 더 익히고 이 동네를 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이곳에선 누구도 제 이름을 묻지 않을 거라고요. 하야시 그룹도 회장의 딸도 그런 건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저를 울렸어요. 자유처럼 들렸거든요. 평생 처음으로 제가 누구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곳. 제 과거가, 제 집안이 아무 의미 없는 곳. 그런 곳에서 살게 된다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낮 동안 혼자 있을 때가 많았어요. 민호는 카페 일로 바빴고 저는 방 안에서 창밖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반지하 창으로는 사람들의 다리만 보였죠. 구두를 신은 다리, 운동화를 신은 다리, 높은 굽에 힐을 신은 다리. 모두 어딘가로 바쁘게 걸어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도 밖으로 나갔어요. 골목을 걸으며 동네를 둘러봤습니다. 작은 슈퍼, 세탁소, 분식집, 약국. 도쿄의 화려한 거리와는 너무 달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거든요. 그저 지나가는 외국인 정도로만 봤죠. 저녁에 민호가 퇴근하고 왔습니다. 함께 근처 식당에 갔어요. 삼겹살집이었죠. 고기를 구우며 민호가 말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하라고요. 도쿄로 돌아가고 싶으면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요. 물론 낯설고 불편하지만 이게 제가 선택한 길이라고 했죠. 처음으로 제 의지로 선택한 삶이니까 끝까지 가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카페인로 다친 흔적들이 있었죠. 하지만 따뜻했어요. 제 손은 부드러웠습니다. 평생 힘든 일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두 손이 닿았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 손도 거칠어질 거라고요. 그게 두렵지 않다고요. 그날 밤 반지하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스며드는 자국이 보였어요. 습기가 코끝을 찔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선택으로 누워있는 침대였으니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반쯤 가려진 창문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작았지만 그 작은 하늘이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도쿄의 넓은 방, 높은 천장, 화려한 샹들리에 그 모든 것보다 이 좁고 습한 반지하가 더 제 집처럼 느껴졌어요. 고요했습니다. 제 생애 처음 느끼는 고요였죠. 아무도 제게 기대하지 않는, 아무도 쟤를 평가하지 않는 고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잠들었습니다. 낭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도쿄 재단에서 받던 월급은 더 이상 없었죠. 제가 가져온 돈만으로는 6개월도 버티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민호에게 말했어요. 일을 구해야겠다고요. 그는 조금만 더 쉬라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쉬었다고 이제는 제 몫을 해야 한다고 말했죠. 그날부터 구인 광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면접은 카페였어요. 홍대 근처의 체인 카페였죠. 사장님은 제 이력서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일본 명문대 졸업에 문화재단 경력이라니 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천천히 일하고 싶다고요. 하지만 떨어졌습니다. 사장님은 말했죠. 이력이 너무 좋아서 오래 일하지 않을 것 같다고요. 금방 더 좋은 곳으로 떠날 사람을 뽑을 순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 깨달았어요. 좋은 이력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두 번째, 세 번째 면접도 비슷했습니다. 어떤 곳은 제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했고 어떤 곳은 외국인이라서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일본에서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그저 서툰 한국어를 하는 외국인일 뿐이었죠. 결국 구한 일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였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8시간 내내 서서 일해야 했어요. 손님을 맞이하고 물건을 정리하고 청소를 하고 도시락을 데우고 모든 게 처음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사장님이 빠르게 설명했어요. 계산대 사용법, 택배 처리 방법, 재고 정리 순서.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한국어로 된 설명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벅찼거든요. 사장님은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알아들었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알아들었다고요. 하지만 사실 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수없이 실수했습니다. 담배를 잘못 찾았고 도시락을 너무 오래 데웠고 복권 판매를 엉망으로 처리했죠. 손님들은 한숨을 쉬었고 어떤 분은 화를 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손님이 끊긴 시간에 저는 계산대에 앉아 울었어요. 발이 너무 아팠습니다. 평생 서서 일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도쿄에서는 항상 편한 의자에 앉아 일했죠. 여기서는 8시간 내내 서 있어야 했습니다. 퇴근하고 반지하로 돌아오면 아침이었어요. 햇빛이 창문으로 반쯤 들어올 때쯤이었죠. 민호는 이미 카페로 출근한 뒤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쓰러져 잤어요. 하지만 깊이 잘 수가 없었습니다. 위층 주민들이 활동하는 소리가 시끄러웠거든요.
오후쯤 깨면 민호가 문자를 보내곤 했어요. 밥은 먹었냐고, 몸은 괜찮냐고요. 저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죠. 언어 장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편의점에 오는 손님들은 빠르게 말했어요. 저는 알아듣지 못해 다시 물었고 손님들은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죠. 어떤 분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일하느냐고요. 그 말이 너무 아팠어요. 도쿄에서는 세계 국어를 하는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여기서는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힘든 무능력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밤마다 편의점 화장실에 숨어 울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요. 문화 차이도 힘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모든 게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했어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죠. 갑자기 화를 내는 손님, 이해할 수 없는 요구, 설명 없이 바뀌는 규칙들. 저는 매번 당황했습니다. 어느 날 밤 취객이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죠. 그는 큰 소리로 뭐라고 말했는데 저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물었더니 화를 냈어요. 귀가 먹었냐고, 일본 사람이면 일본에 가 있으라고 소리쳤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왜 여기 왔을까? 도쿄가 답답했어도 적어도 존중은 받았는데 여기서는 제가 투명인간 같았어요. 아니, 투명인간보다 못했습니다. 귀찮은 존재, 서툰 외국인, 그저 그런 아르바이트생. 퇴근길은 항상 쓸쓸했어요. 새벽 골목을 혼자 걸으며 반지하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문을 열면 습기가 확 밀려왔죠. 그리고 들렸습니다. 벽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요. 똑, 똑, 똑. 규칙적인 소리였어요. 밤마다 들리는 그 소리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세며 울었어요. 하나, 둘, 셋. 20개. 100개. 눈물도 함께 떨어졌죠.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일찍 왔습니다. 제가 우는 모습을 봤어요. 물방울 소리를 세며 울고 있는 저를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후에 말했죠. 힘들지요. 당연히 힘들 거라고 했어요. 높은 곳에서 살다가 낮은 곳으로 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진짜 세상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일 거라고요. 저는 물었어요. 정말 그럴까요?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다고요.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이 시간이 제일 소중할 거라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물방울 소리를 다르게 들었습니다. 단순히 습기가 아니라 시간이 흐르는 소리로요. 제가 변화하는 소리로요. 매 순간 조금씩 강해지는 소리로요. 편의점 일을 시작한 지 석 달째였습니다. 몸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어요. 한국어도 늘었고 손님들 대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죠. 무엇보다 민호의 카페가 제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퇴근하면 종종 카페에 들렀어요. 민호가 커피를 내려주며 하루 이야기를 나눴죠. 힘든 손님 이야기, 웃긴 해프닝, 작은 기쁨들. 그 시간이 제게는 휴식이었습니다. 카페는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민호가 직접 로스팅한 원두 향기가 항상 가득했죠. 민호는 카페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원두를 볶았어요.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껏 커피를 내렸죠. 가게는 그의 꿈이었고 자존심이었으며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12월 중순쯤이었을까요?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반지하는 더욱 춥고 습했죠. 보일러를 틀어도 따뜻해지지 않았어요. 민호는 전기장판을 하나 사다 줬습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어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밤 2시쯤이었죠. 이상하다 싶었어요. 이 시간에는 잠들어 있어야 하는데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사오리 카페에 불이 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죠. 무슨 소리냐고, 농담이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배경에서 들리는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현실이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장님께 급히 말씀드리고 뛰쳐나갔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손이 떨렸죠. 민호는 괜찮을까?
카페는 얼마나 심한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착했을 때 이미 소방차 3대가 와 있었어요. 카페 안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소방관들이 물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상가 사람들이 나와 구경하고 있었어요. 민호를 찾았습니다. 구급차 옆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그을음으로 시커멓고 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죠. 제가 다가가자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를 꽉 안았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고 큰 부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온통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소방관이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전기 누전이었대요. 로스팅 기계 근처 배선이 노후화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불이 시작됐다고 했죠. 다행히 민호가 빨리 발견해서 큰 화재는 면했지만 내부는 많이 탔다고 했습니다. 민호가 말했어요. 불을 끄려다 손을 대었다고요. 로스팅 기계를 살리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 기계는 민호가 카페를 열 때 처음 산 거였어요. 가장 아끼던 물건이었죠. 하지만 결국 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소방 작업이 끝났어요. 카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죠. 문을 열자 코를 찌르는 탄 냄새가 났습니다. 천장은 시커멓게 그을려 있었고 벽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로스팅 기계였습니다. 민호의 자랑이었던 그 기계가 완전히 녹아내려 있었어요. 원두를 담았던 선반들도 다 타버렸죠. 그릇들은 깨져 있었고 의자들은 뒤틀려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서 바라만 봤죠. 3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그의 꿈이, 노력이, 시간이 모두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민호의 손을 치료해야 했어요. 이 등도 화상이었대요. 심하지는 않지만 완전히 나으려면 1달은 걸린다고 했죠. 그 1달 동안은 일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병실에서 민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제게 미안하다고요. 제가 물었죠. 왜 미안하냐고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가게가 없어지면 수입이 없다고요. 제 편의점 월급으로는 둘이 살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때문에 제가 고생한다고 일본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자기 때문에 고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손을 다친 사람이 왜 미안해하냐고 이건 누구 잘못도 아니라고 말했죠.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 잘못이라고요. 배선 점검을 미뤘다고 돈을 아끼려고 낡은 것을 그대로 쓴 게 잘못이라고 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민호는 진통제를 먹고 잠들었어요. 저는 병실 창가에 앉아 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죠. 하얀 눈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어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카페는 화재로 당분간 영업을 못해요. 민호는 손을 다쳐 일을 못하죠. 제 편의점 월급만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합니다. 거기다 카페 복구 비용까지 필요해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 통장 잔고는 100만 원쯤 남았고 민호의 예금도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카페 보험은 드러났지만 보상받으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했죠. 당장 다음 달 월세조차 걱정이었습니다. 새벽에 민호가 깼어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가게야 다시 세우면 된다고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다시 시작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다만 자기 대신 버텨달라고요. 자기가 회복할 때까지 사오리가 버텨야 한다고 둘이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버티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버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요. 뭔가 더 해야 한다는 걸요. 하지만 그 뒤에 무너지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화재가 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아직 손을 제대로 쓰지 못했어요. 붕대를 감고 있었고 약을 먹으며 회복 중이었죠. 카페는 복구 견적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편의점 일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월세, 생활비, 민호의 병원비, 카페 복구 비용.
모든 게 제 어깨를 짓눌렀죠. 통장 잔액은 날마다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편의점 계산대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이번 달 월세, 다음 달 생활비, 민호 약가. 더하고 더하니 제 월급의 2배가 넘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퇴근길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새벽 골목을 걸으며 생각했죠. 이대로는 안 된다고요. 뭔가 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무얼 할 수 있을까요? 한국어도 서툰 외국인인 제가요. 반지하에 돌아와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옆에서 민호가 자고 있었죠. 다친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고 자는 그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3일째 밤 저는 결심했어요. 가족에게 연락하기로요. 평생 처음으로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도쿄를 떠날 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생각났거든요. 내 선택이니 책임져라. 다시는 집에 손 벌리지 말라.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호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돈이 필요했어요. 자존심을 삼키기로 했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일본과 시차가 없으니 아버지는 이미 일어나 계실 시간이었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아버지가 받았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목소리였어요. 누구냐고 물었죠.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울이라고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잠시만, 정말 잠시만 도와달라고 했어요. 또 침묵이었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돈이 필요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화기 너머로는 보이지 않지만요. 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설명했죠. 카페 화재, 민호의 부상, 복구 비용.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듣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한숨을 쉬었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내가 택한 길 아니냐고요. 내가 모든 걸 버리고 떠난 거라고 했어요. 그때 말했지 않았냐고, 다시는 집에 기대지 말라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꼭 갚겠다고,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갚을 테니 빌려달라고 부탁했죠. 아버지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책임져라. 내 선택의 결과를 내가 책임지라고 하셨어요. 그게 어른으로 산다는 거라고, 독립한다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이라고요. 이번만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안 된다고, 도와줄 수 없다고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돌아오고 싶으면 혼자 돌아오라고요. 그 남자를 버리고 도쿄로 오면 집에서 받아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돈을 보내는 건 없다고요.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뚝 하는 소리만 남았어요. 저는 전화기를 들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민호가 깼습니다. 제 울음소리를 들었나 봐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다시 자라고 했죠. 하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누구에게 전화했는지요. 그날 밤 저는 반지하 바닥을 닦았습니다. 벽에서 스며든 물기로 바닥이 축축했거든요. 걸레를 들고 한 평 한 평 닦았어요.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구부리고 손을 움직였습니다. 걸레를 빨며 생각했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다고요. 제 선택이니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요. 누구에게도 기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야시라는 이름도 회장의 딸이라는 지위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바닥을 다 닦고 나니 새벽이었습니다. 창문으로 희미하게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젖은 걸레를 쥐고 다짐했습니다. 다시 일어서겠다고요. 누구의 이름에도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 일어서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민호도 카페도 제 인생도 모두 제가 지키겠다고 결심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독립은 지금부터라는 걸요. 도쿄를 떠난 게 독립이 아니었어요. 가족에게 마지막 끈을 끊는 이 순간이 진짜 독립이었습니다. 민호가 일어났어요. 아침이었죠.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괜찮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다고, 이제 정말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오늘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구하겠다고요.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둘이 함께 이겨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반드시 해내겠다고 믿었거든요. 이제 의지할 곳은 오직 제 자신뿐이었습니다. 아버지와의 통화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기로 했어요. 편의점 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죠. 낮 시간을 활용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 게시판에서 광고 하나를 봤어요. 일본어 과외 선생님을 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에게 기초 일본어를 가르쳐줄 사람을 찾는다고 했죠. 시급은 괜찮았어요. 편의점보다 나았습니다. 연락을 했습니다. 학부모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제 일본어 발음을 듣더니 놀라워했죠. 원어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바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댁은 아파트였어요. 깔끔하고 따뜻한 곳이었죠. 현관문을 열자 아이 엄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거실로 안내하며 차를 내왔어요. 오랜만에 마시는 따뜻한 차였습니다.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일본어를 배우고 싶다고 했죠. 저는 아이와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이는 순수하고 밝았어요. 금방 친해질 수 있었죠. 엄마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됐냐고요? 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한국 생활이 좋아서 왔다고,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일주일에 3번 과외를 하게 됐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요. 편의점은 밤 11시부터였으니 낮에 과외하고 저녁에 쉬다가 야간 근무를 하는 스케줄이었죠. 첫 수업은 긴장됐어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였으니까요. 도쿄 재단에서는 전시회 기획만 했지 교육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이가 잘 따라와 줬습니다. 히라가나부터 시작했어요. 아, 이, 우, 에, 오. 발음을 정확하게 가르쳤죠. 아이는 신기해했습니다. 제 발음이 애니메이션에서 듣던 것과 똑같다고 했어요. 저는 웃으며 더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엄마가 간식을 내왔어요. 과일이나 떡, 때로는 커피도 주었죠.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짧은 대화를 나누며 쉬어갈 수 있었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아이의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간단한 인사는 물론이고 짧은 문장도 만들 수 있게 됐죠. 엄마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제 교육 방식을 칭찬했어요. 소문이 났나 봐요. 아이 엄마가 아파트 맘카페에 후기를 올렸나 봅니다. 얼마 후 다른 학부모들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자기 아이도 가르쳐달라고요. 두 번째 학생이 생겼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어요. 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선택했는데 성적을 올리고 싶다고 했죠. 세 번째 학생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일본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스케줄이 빡빡해졌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낮에는 과외, 밤에는 편의점. 토요일과 일요일만 쉬었어요. 아니, 쉬는 게 아니라 민호와 카페 복구 준비를 했죠.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과외 수입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통장에 돈이 조금씩 늘어났죠.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학부모들은 모두 친절했어요. 제 발음을 칭찬했고 예의 바른 태도를 좋아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받은 교육, 자란 환경이 여기서 빛을 발했죠. 아이러니했어요. 도쿄에서는 짐이었던 것들이 서울에서는 무기가 됐습니다. 어느 날 세 번째 학생 어머니가 차를 마시며 물었어요. 선생님은 원래 뭐 하시던 분이냐고요. 과외만 하기엔 뭔가 다른 분위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일본에서 문화재단 일을 했다고 그만두고 한국에 왔다고 말했죠. 어머니는 놀랐습니다. 왜 그런 좋은 직장을 그만뒀냐고 물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었지만 가장 간단한 대답이었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낭만적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첫 번째 학생 어머니가 저를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고 없을 때였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어머니가 말했어요. 선생님, 혹시 하야시 그룹 아시냐고 물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머니는 계속 말했죠. 남편이 일본 회사와 거래를 하는데 하야시 그룹 회장 딸이 실종됐다는 소문을 들었다고요. 그리고 제 이름을 검색해봤다고 했습니다. 사오리 하야시.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젊었을 때 사진이지만 선생님과 닮았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들켰구나 싶었죠.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하야시 그룹 회장의 딸. 그 꼬리표가 또 저를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다음 말은 의외였어요. 왜 이런 일을 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재벌가 딸이 왜 과외를 하고 힘들게 사냐고요. 그 목소리에는 비난이 아니라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이제야 제 목소리로 말하고 싶어졌다고요. 평생 남의 이름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제 이름으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제 노력으로 먹고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멋지다고 했죠. 쉽지 않은 선택인데 용감하다고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제 비밀을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과외비를 더 주려고 했죠. 저는 거절했어요. 이미 충분히 받고 있다고 특별 대우는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퇴근길이었습니다. 새벽 골목을 걸으며 하늘을 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서울 하늘에서 별을 보기는 처음이었죠. 작고 희미했지만 분명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짜로 살아있다고요. 도쿄에서는 그저 존재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살고 있었습니다. 제 힘으로, 제 선택으로, 제 목소리로요. 과외와 편의점 일로 석 달을 버텼습니다. 통장에는 조금씩 돈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민호의 손도 많이 나았죠. 이제는 간단한 일은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카페 보험금도 나왔고 우리는 새 가게 준비를 시작했어요. 원래 카페 자리는 복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건물주가 계약 연장도 거부했어요. 화재가 난 곳이라며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싶다고 했죠.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마포구의 작은 골목에서 적당한 가게를 찾았어요. 예전 카페보다 작았지만 임대료가 저렴했죠. 위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주택가 근처라 단골 손님을 만들기 좋아 보였어요. 계약금을 내던 날 민호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하겠다고요. 배선도 새로 깔고 소화기도 여러 개 비치하고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 만드는 가게니까요. 공사가 시작됐어요. 낮에는 제가 과외를 하고 민호가 공사 현장을 지켰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가게에 가서 청소하고 정리했죠. 밤에는 제가 편의점에 가고 민호는 집에서 쉬었어요.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둘만의 꿈을 만들어가는 기분이었거든요. 벽지를 고르고 테이블을 배치하고 조명을 달고 모든 게 설레는 일이었어요. 6월 말이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됐어요. 비가 계속 내렸죠.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넘게 내렸습니다. 반지 안은 더욱 습해졌어요. 제습기를 틀어도 소용없었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카페 공사가 거의 끝나가던 때였어요. 과외를 마치고 가게로 향했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이 소용없을 정도였죠. 하늘이 뚫린 것 같았어요. 가게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민호가 수건을 건네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반지하가 걱정된다고요. 이 정도 비면 물이 찰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을 거라고 말했어요. 배수구도 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찼었다고 했죠. 하지만 민호는 불안해했습니다. 그래도 가서 확인해 보자고 했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빗속을 달리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도로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골목으로 들어서자 물이 더 깊었죠. 차가 거의 못 들어갈 정도였어요. 집 앞 골목에 내렸습니다. 발목까지 물이 찼어요. 이상했죠. 평소엔 이렇지 않았는데요.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민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물이 계단 위까지 차 있었거든요.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물이 밀려 나왔어요. 무릎까지 차는 물이었죠. 집 안은 완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가구가 둥둥 떠다니고 짐들이 물에 젖어 있었어요.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안 돼. 민호가 저를 안았어요. 진정하라고 일단 물부터 빼자고 했죠. 하지만 어떡해요. 이렇게 많은 물을요. 위층 주민들도 내려왔습니다. 하수구가 막혔다고 했어요. 이 골목 전체가 물에 잠겼다고 했죠. 소방서에 신고했지만 다른 곳도 침수가 심해서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양동이를 찾았어요. 부엌 싱크대 밑에 있던 걸 꺼냈죠. 그리고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양동이로 물을 떠서 계단 위로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내려와 물을 떠서 올라갔죠. 1번, 2번, 10번, 20번. 세어봤자 의미 없었습니다. 물은 계속 차올랐어요. 퍼내는 속도보다 차는 속도가 빨랐죠.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양동이를 하나 더 가져다 줬습니다. 위층 학생이 내려와 도와줬어요. 낯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함께 물을 퍼냈죠.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팔이 후들거렸어요. 등이 끊어질 것 같았죠. 민호도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물을 떠서 날랐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습니다. 펌프로 물을 빼내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물이 빠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벽지는 다 떨어졌고 가구는 망가졌으며 옷가지는 진흙투성이었어요. 물이 다 빠진 후 집안을 봤습니다. 진짜 끔찍했어요. 우리가 가진 거의 모든 게 망가져 있었죠. 이불, 옷, 책, 작은 가전제품들. 물에 잠긴 것들은 대부분 버려야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시련만 오는 걸까요? 겨우 일어서려고 하면 또 쓰러지고 또 일어서려 하면 또 넘어지고 끝이 없는 것 같았어요. 민호가 옆에 앉았습니다. 그도 울고 있었어요. 젖은 얼굴로 저를 바라봤죠. 그리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도 젖어 있었어요.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민호가 말했어요. 사울이 이젠 괜찮을 거라고요. 우리 여기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화재도 견뎠고 가난도 견뎠고 이것도 견딜 거라고 말했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젖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곳이 제 인생의 가장 단단한 자리라는 걸요. 바닥까지 내려왔으니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걸요. 물에 잠긴 반지하, 망가진 짐들, 진흙투성이 벽. 모든 게 엉망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이 정도 견뎠으면 뭘 못 견디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죠. 우리는 손을 잡은 채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고요가 찾아왔어요. 침수 이후 우리는 이사를 했습니다. 반지하를 떠나 옥탑방으로 옮겼어요. 여전히 작고 낡았지만 적어도 물에 잠길 걱정은 없었죠. 창문을 열면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게 가장 큰 위로였어요. 카페 공사는 계속됐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늦어졌지만 착실히 진행됐어요. 민호는 매일 현장에 나갔고 저는 과외와 편의점 일을 병행했죠. 조금씩 정말 조금씩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석 달 후 드디어 카페가 완성됐어요.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나무 테이블 4개, 의자 12개, 작은 바 카운터.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우리에겐 세상 어떤 곳보다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카페 이름을 정할 때였습니다. 민호가 물었어요. 뭐가 좋겠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하늘 아래는 어떠냐고요? 우리가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하늘을 볼 수 있게 됐으니까요. 민호는 좋다고 했습니다. 하늘 아래. 그 이름이 우리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간판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나무판에 글씨를 새기고 페인트 칠을 했죠. 서툴렀지만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벽 장식도 고민했어요. 민호는 처음엔 커피 사진이나 풍경 사진을 걸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걸 제안했어요. 우리 사진을 걸자고요. 낡은 항공권이나 화려한 풍경 대신 진짜 우리의 모습을요. 어느 날 카페 공사 중에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우리 둘 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얼굴에는 땀이 흘렀지만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크게 인화해서 벽에 걸었어요. 오픈 날짜를 잡았습니다. 8월 첫째 주 월요일이었어요. 초대장을 만들어 과외 학생들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편의점 사장님께도 드렸고 옆집 이웃들에게도 나눠드렸죠. 오픈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옥탑방 옥상에 올라가 앉아 있었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도쿄의 불빛과는 달랐습니다. 더 따뜻하고 더 가까운 빛이었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힘들지 않았다고 거짓말했죠. 민호는 웃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고 엄청 힘들었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네, 힘들었다고요. 울고 싶을 때도 많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다고 했죠.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픈 당일이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원두를 볶고 테이블을 닦고 꽃을 꽂았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10시에 문을 열었죠. 첫 손님은 과외 학생 어머니였습니다. 아이와 함께 왔어요. 아이는 일본어로 인사했죠. 오하요 고자이마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하요. 어서 오세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이웃 아주머니, 편의점 사장님, 과외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모두 축하한다며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민호는 정성껏 커피를 내렸어요. 벽에 걸린 사진을 보며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이게 주인 부부냐고요. 저희 이야기가 궁금하다고 했죠. 민호가 설명했어요. 일본에서 온 아내와 함께 만든 카페라고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감동했어요. 어떤 분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커피보다 우리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우리의 진솔함이 통하는 기분이었거든요. 며칠 후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일본 번호였죠. 아버지였습니다. 1년 만에 처음 받는 전화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느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네, 잘 지내고 있다고요. 카페를 열었다고 작지만 제 가게라고 말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물었죠. 정말 후회하지 않느냐고요. 힘든 길을 택해서 편한 삶을 버려서 후회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죠.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여기선 하늘이 더 가깝게 보인다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았다고만 하시고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전과 다른 뭔가가 있었습니다. 이해인지 인정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날 저녁 문을 닫고 민호와 둘이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하루 매출을 정산하며 웃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번 첫 수입이었죠. 민호가 말했습니다. 시작이라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시작이에요. 우리의 진짜 삶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저는 더 이상 하야시 그룹의 딸이 아닙니다. 회장의 딸도 아니에요. 저는 사오리입니다. 정민호의 아내이자 하늘 아래 카페의 공동대표예요. 제 손으로 커피를 내리고 제 목소리로 손님을 맞이하고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았어요. 반지하의 습기, 편의점의 긴 밤, 화재의 절망, 침수의 공포. 모든 순간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저를 만들었어요. 진짜 저를요. 도쿄의 높은 곳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봤습니다. 진짜 사람들의 삶, 진짜 땀의 의미, 진짜 노력의 가치. 낮은 곳까지 내려왔기에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었죠. 세상에서 가장 낮은 집, 그 반지하에서 저는 자유를 배웠습니다. 이름의 무게를 내려놓고 기대의 굴레를 벗어나 오롯이 제 자신으로 서는 법을 배웠어요. 그곳에서 나는 비로소 자유로웠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하늘이 물들어갑니다. 주황빛과 분홍빛이 섞인 아름다운 하늘이에요. 민호가 제 손을 잡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이 작은 카페를 지켜갈 겁니다. 함께요. 하늘 아래 우리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사오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짜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성공일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으로 당당히 서는 것이 성공일까요? 그녀는 일본 최상층에서 한국의 최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진짜 높이를 배웠어요. 이름이 아닌 실력으로, 배경이 아닌 노력으로, 허세가 아닌 진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땅이 그녀에게 그 기회를 준 겁니다. 서울의 좁은 골목, 습한 반지하, 그 낮은 곳에서 그녀는 비로소 자유로워졌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 함께 물을 퍼내던 이웃들의 정, 응원해주던 학부모님들의 격려. 이 모든 것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아래 카페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잔의 커피에 담긴 진심과 땀이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위로가 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에서 꽃 피운 진짜 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할 수 있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시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동을 나눠주신다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감사합니다.